1차 세계대전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1917년 3월,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전제 군주국가였던 러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한 것이죠. 이른바 2월 혁명에서 승리한 노동자와 병사들의 대의기관인 소비에트가 기존의 부르주아 계급들, 즉 자본가와 지주들과 연대해 만든 연립정부인 러시아 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비에트는 농촌 출신 병사들이 지지하던 사회혁명당과 사회노동대의 강경파 볼시비키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해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던 맨시비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월 혁명의 성공은 러시아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300년 동안 민중을 억압했던 짜리즘이 불과 2~3주 사이에 사라지자 그동안 짜리즘에 억눌린 민중의 욕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굶주림과 기한은 여전했으며 농민에 대한 착취 또한 지속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고자 혁명을 일으켰던 소비에트와 이들과 연대한 임시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황제만 퇴위했을 뿐 임시정부를 쥐락펴락하던 자본가들 입장에서 전쟁은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보는 횡재였기 때문이었고, 또한 전쟁을 통해 군을 장악할 수 있었으므로 반란을 예방할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전후 유럽 질서 재편을 통한 거대 기득권을 획득할 수 있었기에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달콤한 경제적 헤게모니를 내려놓을 생각 또한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소비에트 임시정부는 급기야 전쟁 전 협상국과 맺은 모든 조약을 준수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쟁을 지속한다. 그리고 사회질서 안녕을 위해 국가개혁은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까지 했습니다. 이에 인민들은 점차 개혁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비에트 임시정부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레닌이 이끄는 볼시비키는 이러한 민주의 불만을 집권의 호기로 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볼시비키는 소비에트와 부르주아의 협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조약 체결, 혁신적인 사회개혁, 아니 아예 공산주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레닌도 러시아 후방전선의 교란을 모색하던 독일의 지원을 등에 업고 1917년 4월 16일 귀국했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레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인 1917년 7월 1일 러시아 서남 방면에 대한 소비에트 임시정부의 하계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가 싶었던 하계 공세는 독일군의 역공에 실패해버렸고 무려 4만 명의 사상자 맞는 채 참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에 소비에트 임시정부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던 페트로그라드 제1기관총연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제1차 소비에트 연립정부는 붕괴돼버리고 말았고 알렉산드르 케렌스크가 주도하는 제2차 소비에트 연립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런 혼란 틈타 라브로 코리닐로프라는 신출력이 육군 소장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브로 코리닐로프, 그는 정보장교로 주로 극동과 중국에서 복무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장군으로 진급, 최전선인 갈리치아, 카르파티아 방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을 상대로 종군하다 포로가 됐던 인물로 훗날 자력으로 포로 소용소 탈출에 성공하는 등 드라마틱한 역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군사적 입지는 러시아 제국 멸망 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1917년 7월 소비에트 연립정부의 서남 방면군의 하계 공세 대참패 때 그만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장군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를 계기로 군 지휘관들과 부르주아, 대다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인기스타가 되었고, 이렇듯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제국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임시정부 수반 케렌스키는 즉시 코르닐로프의 쿠데타에 가담한 군대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소비에트 지도부와 사회혁명당, 맨셰비키, 심지어 볼셰비키에까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이 기회에 반혁명 세력을 완전히 분쇄하자라며 민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반쿠데타 전선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정부를 시키기 위한 것도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볼셰비키 선동에 넘어간 민중들도 혁명을 소화하기 위해 반동분자를 척결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기를 들고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코를로프가 보낸 명령서는 이를 반대하는 혁명가 군인들에 의해 반란군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반란군이 탄 기차는 철도 노동자들의 방해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결국 1917년 9월 10일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코르닐로프와 공범들은 체포돼 버렸으며 반란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포로 시절 자력으로 포로 수용소를 탈출했던 것처럼 코르닐로프는 역시 탈출의 명수였던 것일까요? 그는 수감 중에 또다시 탈옥, 이번은 아예 반볼셰비키 세력을 결집시켜 돈 지방에서 최초의 백군인 남러시아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쿠반전에서 패배하고 근거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남부의 도시 예카테리노다르 점령을 시도하다 볼셰비키 측의 포격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매장된 뒤 볼셰비키에 의해 다시 무덤에서 파헤쳐져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지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코를로프 쿠데타 사건이 볼셰비키에게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망대하는 조건으로 케렌스키의 연립정부가 나눠준 무기로 자신들의 무장 조직인 적이대를 무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는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쨌든 코를로프의 쿠데타 이후 러시아 민중들도 혁명을 타도하려는 반혁명 세력이 러시아 내에 아직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르주아 타협한 사회주의자들의 무능과 그들이 계속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자 전쟁반도와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부르짖은 볼셰비키의 인기는 그에 대한 어부지리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온거했던 멘셰비키 자리를 급진적 볼셰비키가 급속히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케렌스키의 제3차 연립정부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가 대거 참여하는 공화국 임시회를 조성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도시 노동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게 됐고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차제의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공산당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정세를 집권의 호기로 파악한 레닌은 마침내 1917년 10월 초 임시정부를 전복할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1917년 10월 24일 밤 볼셰비키는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앙전신국, 우체국, 전화국, 주요 역을 장악하고 8일 새벽 2시 겨울궁전을 점령함으로써 반란을 성공시켜버리죠. 그리고 민중들에게 평화에 대한 포고와 토지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며 전쟁 종결과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 아니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극의 첫장을 여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쿠데타를 일으켜 러시아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1917년에 일어난 소비에트 혁명의 과실을 모두 독점하려 하자 이에 기득권의 영원한 상실을 우려한 부르주아 세력과 멘셰비키 등 반대파 세력이 무력 대응을 시작하면서 끔찍하기 짝이 없는 러시아 내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쿠데타 성공 후 러시아를 장악한 레닌은 스탈린에게 지하 조직원에서 너무 빨리 권력으로 오르면 현기증이 날 거야 라며 면박 아닌 면박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스탈린이 혁명에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2월 혁명 중 레닌이 국외로 망명했을 때 스탈린은 시베리아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닌과 트로츠키 대신 임시로 볼셰비키를 이끌던 그는 레닌의 의지와는 달리 케렌스키 임시정부에 가담하는 등 당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고 그해 4월 레닌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계획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스탈린은 그에 일어난 볼셰비키의 쿠데타인 10월 혁명 당시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쿠데타에 실패하면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코를로프 일당의 말로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스탈린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는 원래 겁이 많았고 또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멜레온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주위 환경과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색깔을 바꾸는 속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트로츠키의 타경에는 더 강한 타격으로 철에는 강철로 라는 군사적 리더십에 의해 적이 돼
페트로그라드 수비대, 심지어 발트함대까지 혁명에 가담하고 이것에 고무된 레닌이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자신들을 쓸어내주기를 바라는 무력하고 가엾은 정부가 있다. 그런데 그런 정부가 만약 우리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라며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대세를 파악, 자신의 영달이 과연 어느 곳에서 유리할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입장을 바꿉니다. 나는 레닌의 무장봉기를 지지한다 라며 레닌에게 눈두장을 찍기 시작한 것이죠. 훗날 편찬된 소련 역사책에는 마치 스탈린이 혁명의 모든 획기적인 사건의 기획자였던 것처럼 조작됐지만 사실 10월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스탈린이 아니라 바로 트로츠키였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스탈린은 그저 비주류 당원, 한낱 레닌의 수행원일 뿐이었던 것이죠. 당시 대다수 공산당원들의 말에 의하면 스탈린은 정체불명의 그림자같이 여기저기 불쑥 나타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다. 반면 트로츠키는 레닌의 핵심 인물이었고 모두가 그를 레닌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였습니다. 이렇듯 10월 혁명의 수호갑은 트로츠키였던 것이죠. 이에 비해 당시 스탈린은 듣보잡들 사이에서도 듣보잡으로 여겨지던 그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그의 열등감 또는 열패감은 훗날 그를 아무도 믿지 않는 잔혹한 도살자로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기회주의적이고 겁많은 자일수록 권력을 쟁취하면 독재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거머쥔 겁많은 독재자들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좌충우돌 칼을 휘둘러대죠. 종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인간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인생사 사필 규정이요 세상만사 모두 제자리로 회귀한 줄 모르고 말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흐르는 법이니까요. 어쨌든 10월 혁명, 아니 10월 쿠데타 성공 후인 1918년 3월 트로츠키는 공산당 외무위원으로 임명된 후 러독간 평화협상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성사시켜 전쟁을 종식시킨 후 공산당 권력의 원천인 국방위원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조약 체결 이후, 즉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뺀 러시아는 내전에 휘말리게 되죠. 소위 백군이라 불리는 제정 러시아의 수복을 옹호하는 자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당의 적군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격렬한 전쟁, 이른바 적백내전이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트로츠키는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군사 경험이 부족했던 그가 내전에서조차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엉성한 무장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붉은 군대를 응집력 있는 전쟁 기계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탈영병이 생기면 잔혹하게 처벌하기도 했지만 대신 융통성을 발휘해 최고의 전쟁 경험을 지닌 제정 러시아 장교를 우대에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병의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더는 트로츠키에게 밀 수 없다는 스탈린의 몽리가 시작됩니다. 제정 러시아 장교 활용 전략을 빌미로 트로츠키와 대척점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당 간부들은 이런 그의 행태를 단순히 러시아 남부에서 군수무처 책임자였던 스탈린이 제정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달랐죠. 스탈린은 단지 공산당 순혈지를 위해 트로츠키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메이커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던 트로츠키를 흠집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당원들은 이를 제정 러시아에 대한 스탈린의 결벽증이라고 판단했죠. 이쯤 되면 이슈메이커로 당 중앙 진입을 위해 꾸민 스탈린의 전략은 성공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편에서도 언급했듯 트로츠키는 스탈린과는 다르게 그를 인식하긴 했지만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올라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당대회나 행사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듣기만 하던 인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즉 듣보잡증의 듣보잡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트로츠키가 스탈린이 자신을 쳐다봤을 때를 떠올리며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 동지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이 마치 초점 없는 상어의 눈과도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한참 격이 낮은 당 조직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오만함도 한몫하고 있었겠지만 스탈린이 구사한 처세를 위한 철저한 포커페이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탈린에 대한 트로츠키의 이런 평가는 그에게 치명적으로 되돌아옵니다. 가면수에 감춰진 스탈린에게 권력 쟁취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트로츠키의 약점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레닌주의를 맴돌며 트로츠키의 제정 러시아 장교 활용 전략에 대해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트로츠키 역시 레닌에게 스탈린에 대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스탈린은 저희 모든 계획에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스탈린에게는 남는 장사였습니다. 레닌에게 트로츠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을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로 인식시켰을 테니까 말이죠. 트러블 메이커가 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스탈린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반목에 레닌은 스탈린의 바람대로 중립을 선택했고 몇 급 높은 트로츠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결코 스탈린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닌은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독재자가 흔히 쓰는 뻔한 정치적 술책.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인재풀에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상호 견제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충성을 강하게 하는 절대군주의 통치술.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스탈린의 처자들은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트로츠키에게 조금씩 우정의 제스처를 취하며 그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는 1917년 10월 혁명의 성공을 트로츠키 공으로 돌리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혁명 조직과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전략은 트로츠키 동무의 직접적인 지시하에서 수행된 것이었다. 결국 당은 많은 부분에서 트로츠키에게 빚을 졌고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같은 그의 냉원 전술. 트로츠키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느물느물한 아니 현란한 처세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이런 구렁이 전술에 레닌조차 목이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 3부에서 뵙겠습니다.